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이러한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전문가들한테 답을 찾아 산만리를 할 겁니다. 네, 정답 찾아 산만리. 정답이란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냐가 겁니다.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 중에 하나,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답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까지 이어졌던 부동산의 흐름들, 이것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우리 선진국 문턱 앞에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존의 전철을 밟았던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홍콩도 있고 대만, 중국, 이런 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고점 경고에도 집값 1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이 1.5% 상승했다. 고점 경고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찾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언제를 찾는 시장이 아니고 어디를 찾는 시장입니다. 어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집값 잡겠다더니 또 국민만 때려잡는다. 결국에는 지금 모순된 상황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놓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죠. 네. 그래서 이 해답을 해답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에서 전혀 연관성 없는 집값을 잡겠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헛다리 짚는다. 그래서 국민만 계속 때려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질문이,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보는 것이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자, 2023년 되면 모든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집값이죠. 집값 잡겠다는 거. 그런데 15억 이상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거 대출 시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금리에. 금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자, 그렇다면은 이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디 쪽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네, 하위 계층입니다. 하위 계층. 대출과 연관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저가주택들. 이 주택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15억 이상 아파트 값은 전혀 영향이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버블7 지역입니다. 버블7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했습니다. 버블7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고가 아파트예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입니다. 음아파트 대표적이죠.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앞으로의 상황들은 이것이 반대가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언제를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게임이 아니고 어디를 찾는 게임입니다. 어디를. 자,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이 버블7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전고점 다 돌파됐죠.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라는 얘기죠. 언제라가 아니고 어디라는 게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저는 조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지역,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 영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선진국 시장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되풀이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되는 지역은 더 올라가고 안 되는 지역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이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조정 시기가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떨어진다. 이 부분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반대 현상. 그러니까 15억 이하 저가 아파트들, 중저가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죠. 15억 이상 아파트들, 입지가 우수한 곳들은 네, 여기서는 조정이 저는 그다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잠깐 보시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풍제약의 3월달을 한번 볼까요? 3월달 보시면은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주가 급락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한두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 3월달, 2월에서 3월달입니다. 절정기가 3월달인데 이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신풍제약을 보시면 3월달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플랫이 걸렸죠. 플래티닝이 걸렸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플랫. 이 플랫이 만들어진 데가 언제냐? 조정기 때입니다. 조정기 때. 다른 아파트, 다른 주식은 조정기 때 다 떨어지는데 이 주식과 이 부동산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부동산이. 그러면은 이 플랫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이겁니다. 급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급등. 조정기 때 다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주식과 이 아파트, 이 부동산은 안 떨어지는 겁니다. 플랫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세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10몇 배, 20배 올라, 30배 올랐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정기 때 저는 한 2023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향후 2030년까지 급등합니다. 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진국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일본 사례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1억짜리가 평당 17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인상시킴으로 해서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이 다 이제는 조정이 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느냐? 이것은 주택을 가지지 않은 전체 국민의 45%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번 그냥 너희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정도의 용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발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 자기 집도 팔아야 되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실세금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부터 실세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기준금리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이 계속 올랐어요. 왜 올랐습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니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실세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을 거죠. 자영업자들.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금리도 같이 올라갔고, 집값이 하락할 때 되면은 살아가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게 되죠. 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실세금리 같이 내려갔다는 부분입니다. 이 실세금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콜금리부터 시작해서 CD금리 3개월짜리, 그리고 대출금리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림도 이제 4%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2%에서 4%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 집값은 왜 안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금리 한번 올려선 부족하다. 추가 대책 강력 추진. 자기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들 절대 안 팝니다. 아파트 절대 안 팔아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 팝니다. 여러분들 왜 안 파는지는 여러분들이 맞박을 굴려가지고 네, 정답집 찾으시기 바라고. 예적금 금리 인상 스타트 2%대 대출 금리는 곧 사라진다. 네,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2% 후반에서 이제는 뭐 3% 초반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들. 그리고 대출을 아예 제한시켜버리죠. 저는 이 대출을 제한시키는 이 효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날 겁니다. 그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난다? 저는 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든가 이 서민층들이 주로 수요가 몰리는 중저가 아파트들은 저는 고가 아파트들에 비해서 시장 체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양극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언제를 찾아요. 언제? 왜 마켓 타이밍을 찾습니까? 마켓 타이밍을 찾아가 그렇게 잘 찾으시면 주식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는 언제라는 게 정말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죠. 어디죠, 어디? 여러분들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최근 한 10년 동안입니다. 부동산의 고점론, 부동산의 위기론, 부동산의 집 팔아라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절정에 달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예요. 네, 최근이 여러분들이 집값 고점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2018년도 기사를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집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BTS 멤버들은 정산을 받았고 전부 다 똑같은 시기에 2018년도입니다. 집을 다 샀어요. 어디를 샀습니까? 네, 한강 조망권으로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지민 같은 경우는 지민 같은 경우는 반포주공 샀고, 뭐 트리마지아 주택식 산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 그리고 한남 더일에 또 사고, 뭐 한남동에 뭐 저택도 사고, 뭐 주택도 사고. 이 BTS가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구매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018년도에 가장 집값이 고점이라고 했을 때 샀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한강 영구 조망권을 샀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조회해 보시기 바라면은 전부 다 한강 영구 조망권을 샀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지민뿐만 아니고 BTS 멤버들이 여러분들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얘들이 지금 부동산이 전문가입니다, 사실은요. 왜 한강 영구 조망권을 샀을까요? 정답은 하나죠. 부동산은 결국에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부동산 시장에 우위를 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양극화라는 겁니다. 그 양극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 양극화가 벌어집니까? 네, 희소성에 따라서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부분들을 이 BTS 멤버들은 다 깨뚫고 있었다. 여러분들보다 머리 위에 한 수 위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뭐 BTS 멤버뿐만이 아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는 커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스타벅스는 최고 입지의 상가들, 그리고 최고 입지의 땅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이 스타벅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언제를 보질 않아요. 이 스타벅스는 언제를 안 봅니다. 언제. 스타벅스가 보는 것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건이 나올 때입니다. 물건이 나올 때. 언제가 아니고 어디에 물건이 나올 때입니다. 어디에 물건이 나오면 그냥 사버립니다. 이거 가격을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스타벅스가 이 전략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회사죠. 스타벅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가 뭐 여러분들 외곽 쪽에
돈 안 되는 부동산 사가지고 매장 차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땅값이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사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뭐 무슨 드라이브 하죠. 뭐 만들고 여기서 뭐 합니다. 매장을 차리고 그리고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부동산 회사야. 맥도날드가 햄버거 그거 뭐 몇천 원짜리 팔아갖고 뭘 돈을 법니까? 스타벅스 뭐 4천 원, 5천 원짜리 커피 팔아서 무슨 돈을 벌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물건이 나올 때 그냥 사버립니다. 물건이 나오면 웃돈을 주고라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그리고 BTS가 왜 가격을 잽니까? 그리고 언제 이 마켓 타이밍을 잽니까? 안 잽니다. 그냥 바로 사버리죠. 트리마저도 그냥 한 채, 두 채 그냥 바로 사버립니다. 물건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부동산을 볼 때는 저는 앞으로 시장은 2007년도, 2008년도 그러한 나타났던 조정기는 똑같이 반복을 안 합니다. 왜? 2007년도, 2008년 조정기는 그 전에 있어 왔던 화폐 가치의 하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이후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승은 화폐 가치를 수반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났던 조정기는 양극화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2007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고가 아파트 그리고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저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동산의 정답은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겁니다. 언제가 아니고 그리고 BTS라든가 스타벅스 여기 나와 있죠. 스타벅스라든가 여러분들 뭐 맥도날드 전략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사느냐. 네, 그 부분이 부동산에서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